네, 국무조정실장님, 예, 윤석열 정부 시기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국무조정실 공직공무관리관실이 행정부처에 대한 암행감찰 부서로 이제 주목받은 건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뭐 민정수석실의 대체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죠. 네, 올 초 공직공무관리관실이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2024년도 공직기관 업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공직공무관리 업무 수행평가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정무위 소관 5개 중앙행정기관 중 권익위원회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최하위가 아니고요. 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판단받았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여기에서 한 가지가 보통이고 나머지는 다 미흡이에요. 이 평가 보고서 보고 혹시 그 미흡 평가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받으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공직복무에 관련된 노력 자체가 타 부서에 비해 훨씬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그 당시 2024년에 있었던 두 가지 큰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방심위 전 뉴림 방심위원장 사건 처리에 관련된 큰 사건입니다. 이 내용도 얼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설치 목적이 부패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슬로건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런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수수라는 희대 부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국장 대리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시죠? 예, 그런데 그때 외압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관련해서 자체 감사도 그리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요. 무혐의 처리된 가운데서 지금은 김건희 명품백 가방 사건은 특검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유일임 전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처리하는 과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방심위 직원들이 그 기관장의 비위를 밝혀달라고 공익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권익위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원이나 수사 의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방심위에 떠넘깁니다. 근데 그 방심위 감사실은 오히려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그 직원들의 공익신고에 대해서 특별 감사 조치를 한 그 기관이에요. 매우 부당한 처사였죠. 거기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들이 이거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 감사 조치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정을 해버립니다. 권익위에서.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기관이 당연히 부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첩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역할이 바로 또 국무조정실의 공직공무관리관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의혹, 사망 의혹에 대한 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심위의 부적절한 행위, 권익위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서 특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특별 감사 조치 한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금 뭐 현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뭐 수사, 감사원, 경찰, 특검 등등에서 현재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좀 사실 굉장히 뒷북 조치잖아요. 예, 당시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파견 직원으로 해서 일개팀을 증원하면서까지 그 공직관리관실을 이게 강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 감사 조치하고 뭐 필요하면은 수사 조치까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예. 결과는 나온 건 없고요.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예. 국조실에서 정확하게 감사,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의혹이 풀리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앞에 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지난달 정부에서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가 세 곳이 출범했습니다. 네,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그 다음에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그리고 택배 노동자를 위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져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협의체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죠. 알고 계시죠? 국민의 아픔이 있는 곳, 절박한 민생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현장의 문제가 있는 곳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K의 홈플러스 사태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통이 누적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지난 후보자 청문회 때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살펴달라고 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네, 관계부처 내용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들어가시는 부분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내용인 만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이대로 무너지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투자자, 입점 납품업체, 지역 상권 붕괴까지 수많은 피해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형마트 매장 하나가 폐점이 되면은 평균적으로 1,400명 정도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홈플러스의 경우로 대입해 보면 12월까지 15개의 점포를 폐쇄한다고 가정할 때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상권 붕괴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각이 무산되고 청산이 들어가면은 거의 한 17만 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MBK 채권 사기 발행 그 의혹이 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 676명이 2천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보게 되고요. 투자 기업도 2천억 원 정도가 물려 있기 때문에 손실을 입게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은 6천억 원 중 절반가량 3천억 원 정도로 회수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프라인 유통업이 정말 지금 온라인 상권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유통업 전반에 대한, 그 다음에 종사자 전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면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여기에서 굳이 정부와 관계당국이 이 사태가 여기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고 관리 부실이 있냐, 그 다음에 사모펀드 문제가 무엇인지는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 최소화나 해법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이 홈플러스 노동자 만나가지고 이 실태에 대해서 TF를 꾸려가지고 현안 살펴보겠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검토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노동자들 문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노동부 현안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 사회적 대화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관도 있는데 관계부처도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금융이나 관계부처들과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빠르게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번 다시 하나 보시죠. 고용,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네. 이 자료를 제가 뒀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피해 같은 경우는 노동부, 그리고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는 산자부, 그리고 입점업체 공정계약은 공정위, 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전단체 피해와 사모펀드 규제 등은 금융위 소관입니다. 이렇게 피해는 커지고 있고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최소화와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무조정실이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라서 핵심 직무로 사회 이혼 관계, 갈등 해결의 지원 및 현안 대책의 수립 추진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홈플러스 사태는 민생의 위험이고 그 다음에 사회 위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현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다른 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셨으니까 규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규제위에서 폭염 휴식권 도입에 대해서 2번이나 이거 반려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서서 폭염 휴식권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올 굉장히 어려운 여름 나기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산업안전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데 국조실에서 수행해야 될 새 정부의 이번에 국정과제 중에서 19번째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시기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규제들이 무엇이었고 이것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신설됐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게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혹시 보거나 관련된 자료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폐지되는 것이지 사실 폐지 자체는 저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예. 다음 자료 보시죠. 이 규제 심사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부에서 규제심사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규제조정실이나 규계위에서는 신설 강화하는 것은 규제로 봐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지만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비규제로 정리돼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규제 관련된 보고서도 작성하거나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도 안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규제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규제 관련된 규제위나 규제조정실의 역할은 완전히 반쪽짜리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은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법,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 규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완화됐는데 다시 복원이 돼야 되고 어떤 규제는 다시 신설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IMF 금융 받았을 때 규제는 나쁜 거다. 이래서 풀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신설하고 확장하는 거에 대한 방점이 찍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산업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적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자.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과 제대로 보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준 노동위원 연구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여러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데 사실은 저까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정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위증하셨어요. 반성은커녕 너무 당당하게 위증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과의 만찬을 계획한 적이 절대 없다고 하셨죠? 자료 보시죠. 9월 8일에 노동연구원 담당자가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9월 22일 오후에 동양분석실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원장, 부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음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자단 간사가 출입 기자들에게 간담회와 만찬 일정을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도 현재 노동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자들을 만나는 목적이 뭐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의견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당시 허 원장이 기사 삭제를 압박하고 언중이 조정 신청을 한 이런 놀날들이 있고 기자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출입 기자단 투표에 붙입니다. 결과 보시죠. 출입 기자 36명이 참여했고요. 2명 빼고 34명이 허 원장과의 만남에 반대합니다. 이것 자체로 초유의 일이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허 원장은 이거 관련돼서 아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간부들한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그럼 우리 쪽에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찬 계획을 취소합니다. 이게 관계자들의 증언이에요. 팩트이고. 자, 이래도 만찬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것도 직원들이 알아서 했는데 나는 몰랐다. 이렇게 뻔뻔하게 발뺌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9월 초 시점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증거를 들이대도 대놓고 거짓말하는데 뭔 이야기를 더 듣습니까? 증인과 증거로 말씀하십시오. 윤한홍 위원장님, 허재전 원장은 증인 자격으로 기관적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증거와 증인이 명백한데도 거듭 위증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재준 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인사연 장현 직무대행님, 네. 지금 이사회 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겁니다. 시행령상 우리 법령 위반은 명백한 해임 사유입니다. 즉시 이사회를 열어서 1분 더 드리세요. 혹시 이사회를 열어서 허재준 위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시고 해임 의견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예. 다 지켜보셨죠? 예. 감독관청인 총리실에 해임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해임 요청 권한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사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진상조사 결과와 해임 추진 경과를 28일 종합감사전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늦지 않게 사실관계 증언들 뚜렷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본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정쩡하게 뭐 진상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의 노동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보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국회에서 책임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